정상. 오케이. 바로 오세요. 네, 정상입니다. 네. 네, 정상입니다. 작년에 저희 이순신 방위산업단 갔을 때 그때도 이거 우리가 본 게임에서 한번 다뤄야 됐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맞아요. 그때 반응이 아주 폭발적이었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자, 밀리터리 사이언스의 10년 만난 폰게임 오늘도 본명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폰게임의 제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로 먼저 넘어가겠습니다. 영상 확인하시죠. 방산 선진국들 야심찬 자국 방위산업 육성의 심장부 미국의 텍사스주, 프랑스의 톨루즈 그리고 이스라엘의 실리콘와디아 같은 방산의 메카가 드디어 한국에도 떴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방위산업 분야 산학 연관 이렇게 똘똘 뭉친 드림팀이라고 할 수 있죠. 방산 클러스터 시범 사업에 전국 최초로 경상남도와 창원이 선정이 됐다고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총 사업비 483억 원으로 예.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그러니까 5년간 방산혁신 기반을 기반하는 데 이제 매진하기 위해서 선정이 됐고요. 기존의 지역에 이제 국방벤처센터라고 있는데 그 명칭을 방산혁신 클러스터로 이제 바꿨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무기를 볼 때 얘기할 때 이제 완성품만 보통 얘기하는데 네. 부품이 없으면 그렇죠. 소재도 필요한 거고 부품도 필요하고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소부장 뭐 얘기하고 예. 그러는데 여기 이제 그런 면에서 부품도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부품의 이제 국산화가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국산의 혁신 거점으로 이제 육성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지역 특화 방산 부품 로드맵을 만들고 또 이제 국산화 협의체도 이제 또 구성을 하고 그리고 방산 부품 국산화 연구실 이런 것들도 이제 운영을 하는 이제 역할을 한다고 그러고요. 중요한 게 우리가 대기업만 많이 이제 관심 갖고 보는데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또 그 바탕으로 토대로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런 점에서 중소기업 종합 지원 창구의 지역 중심 일자리 특화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역할도 이제 기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방산업체가 사실은 밖에서 볼 때는 굉장히 무슨 무기 만드는 게 일부 이제 마진도 크고 큰 회사들이 글로벌 단위로 무슨 세계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이고 이런 영화를 보면 황금알을 낳는 거인 것처럼 그러니까요. 돼 있지만 실제로 방산업체들 마진은 굉장히 낮습니다. 아, 그래요? 상상하는 거 이상으로 일반 3, 4% 정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소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선상주의 정도에 급급하다. 방산업체 몰려있는 이 창원 이쪽 지역 사실은 업체들이 힘들기 때문에 이 지역 경제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그러는데 오늘 이 주제에 다른 이 방산혁신 클러스터를 통해서 방산업계에 좀 활력소가 되는 이제 그런 것들 이제 기대가 많이 된다고 그러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 본게임 2에서 이렇게 달아보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산 선지구에서는 이 방산 클러스터라는 게 먼저 일반화된 그런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외국의 사례는 그럼 언제부터 이게 이 방산 클러스터 이런 것들이 시작됐을까요? 2차 대전 종전 이후에 미소 냉전 시대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때 이제 미국하고 유럽 중심으로 방위 산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가별 지역별로 클러스터가 이제 형성이 됐죠.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현재까지 클러스터 육성에 굉장히 매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50개 주 중에 20여 개 주의 방위, 항공우주, 또 항공기 정비, 요 MRO라고 그러죠. 이런 클러스터가 이제 집적이 돼 있는데 텍사스가 방위 항공 쪽이 강하고요. 그다음에 오클라호마는 이제 MRO 여기 항공기 정비 쪽이고 그다음에 애리조나가 또 방위 항공. 캘리포니아의 샌디에고는 바닷가니까 함정. 연간 자그마치 4천 달러가 넘는 돈을 어마어마한 돈이죠. 국방 예산이 여기 이 클러스터의 육성을 위해서 쓰이고 있어요. 아니 거의 천조할 때 거의 대부분이 꽤 상당 부분인 것 같은데 우리는 400조 원이 넘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나라 1년 예산에 가까운 돈인데 아울러서 또 이제 클러스터의 기반이 되는 대학교들 그리고 이제 연구소, 공공연구소 이런 프로젝트 사업도 지원을 많이 하죠. 그렇군요. 위치 선정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경상남도와 창원시 그 위치 선정 이유는 뭡니까? 네, 이 방사는 기본적으로 일반 소비자, 시민들, 국민들을 수요자로 하는 게 아니고 정부와 군을 수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그런 특징 때문에
그리고 군 기지라든지 시설 또는 연구소 이런 것들의 이제 소위 밀리터리 시스템과 관련된 이런 것들하고 이제 긴밀하게 연관된 그런 특징이 있고 연구개발 중에 이제 특히 국방과학기술과 이제 밀접하게 관련 있을 텐데 이런 것들하고 이제 연계되어 있다는 점이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까 원쌤이 미국의 이제 주요 클러스터에서 좀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역시 이제 텍사스주라고 볼 수 있는데 세계 20대 방산업체 중에 17개가 몰려 있다고 그래요. 세계 20대 중에 17개요?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방산 및 항공우주 그 세계 랭킹을 쭉 매겨보면 네. 이제 1등이 이제 로키드 마틴, 2등이 보잉 뭐 이렇게 쭉 나가는데 그 회사들, 그다음에 에어버스가 물론 프랑스에 본사가 있지만 미국 이 지사 이것도 이제 텍사스 쪽에 이제 큰 파트가 있다고 그러고 또 헬리콥터를 만든 거 유명한 베일 회사 그리고 텍스토론 이런 것들 등등 해서 한 1,300개 업체가 몰려 있다고 그러는데요. 텍사스가 이제 달라스하고 가까이 이제 포트워스가 있는데 포트워스에 보면 이제 로키 마틴 공장이 있어요. 그게 별명이 1마일롱 팩토리입니다. 그러니까 길이가 무려 1마일. 1.6km. 1.6km. 예, 길이가 공장 하나가 1.6km예요? 통짜로. 중간에 기둥 없이 빌딩 하나가 쭉 1.6km가 이어져 있는 거예요. 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옛날에 F-16 만들었고 지금 F-35 만들고 있는데 저도 이제 그걸 가봤어요. F-22도 만들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 포트워스라는데 많이 집중이 돼 있고 벨사도 이제 저 가봤는데 벨사도 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콜로라도에 보면 이제 콜로라도 스프링스라고 있어요. 거기가 이제 북미 방공사령부 공군 사관학교에 있는 걸로 유명한데 거기는 이제 항공우주 관련된 업체들이 많이 몰려 있어요. 스페이스 카메라고 우주사령부라든지 이런 주요 군 시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 업체들도 몰려 있는. 그래서 이제 항공우주의 또 중요한 클러스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또 콜로라도 스프링스인데 그 텍사스주의 경우를 보면 2019년도에 이제 그 GDP가 1조 7천억 달러요. 그러니까 얼마인 거 3천조 이렇게 되나요? 우리 돈으로 한 2천조 가까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 GDP 전체의 10% 정도에 해당이 되고 이거를 나라 기준으로 보면 그래도 세계 랭킹 10위에 해당될 정도의 이제 GDP라고. 텍사스가 그 정도예요. 예. 텍사스가 저는 뭐 텍사스는 바베큐만 알아 죄송합니다만 그 정도예요. 미국의 10%? 네, 그러니까 텍사스 하면 뭐 그거 하고 카우보이 뭐 이런 그러니까요. 예. 그거 뭐 먹고 마시고 이렇게 사나이들의 뭐 이렇게 뭐 타고 막 이러는 건 저는 완전 다른 얘기네요. 그렇죠. 중요한 게 이제 오늘의 주제 그렇죠. 우리나라 우리 경상남도와 창원. 경남과 창원이 예. 왜 그러면 이제 선정이 됐느냐? 우선 육해공군 많은 부대들이 이제 인근에 이제 자리 잡고 있다. 예를 들어 사천 같은 경우는 이제 공군의 훈련 비행단이 있고요. 멀지 않은데 이제 김해 공군기지가 있습니다. 진해는 아시다시피 잠수함 사령부라든지 주요 수상함정들 수리하는 이제 그런 정비창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경남에서는 이제 창원 사천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전국 최대의 이 방산 지역으로 키우겠다 이런 의지를 전에부터 이제 갖고 있었고 방산 체계종합업체의 42%가 이제 이쪽에 몰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품 국산화의 어떤 소요를 찾아서 키우는 데 있어서 이제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이 전국에 이제 지정된 방산업체가 총 우리나라 이제 90여 개 됩니다. 근데 그 중에 26개사 약 30% 가까이가 이 경남 지역에 있다고 그러고요. 국방과학연구소도 해군 무기 체계, 수중 무기 체계를 개발하는 게 이제 제6본부인데 가까이 있고요. 그리고 화력 기동 장비 개발하는 이제 제2기술본부, 그 다음에 이런 육군에서도 육군 종합정비창, 그리고 해군 정비창, 그리고 뭐 전기 선박 육상 시험장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가까이에 몰려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창원 지역을 방산 클러스터로 지정한 데 있어서 이제 중요한 요건이 됐고 당연히 이제 이런 관련 연구소라든지 이런 시설들은 부품을 국산화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여건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이제 대학교에서도 이런 이 방산 쪽을 좀 특화해서 또 역시 이 R&D에 있어서 이제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이번 그 방산혁신 클러스터 사업에서 가장 역정을 두는 사항이 당연히 무기체계 국산화 아니겠습니까? 국산화. 근데 창원시가 사실은 K전차들의 고향 같은 곳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K9 자지포 엔진 국산화 사업이 현재 진행 중이다. 그렇군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핵심 수입 부품의 대체 부품을
우선적으로 개발할 계획인데 K9 자주포의 엔진이 첫 사업으로 선정이 된 거죠. 예. K9 자주포 자체는 이제 한화 디펜스가 1998년에 독자 개발을 한 건데 이 독일산 엔진을 쓰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최근에 K9 자주포 수출 이제 이런 게 뭐 아랍에미레이트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중동 국가를 상대로 얘기가 오갔단 말이죠. 네. 근데 국제 정세가 자꾸 이제 변하니까 독일 정부의 수출 승인이 이제 제한이 되는 거예요. 엔진을 공급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한테 이거 못 판다 이런 식의 좀 상황들이 생기니까 우리가 이제 추가 수주를 할 수 없는 그 제한되는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최고 수준의 좀 디젤 엔진 기술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어차피 이런 상황들이 겹쳐 있고요. 근데 이제 특히 K9 자주포는 우리 군이 이미 운용 중이고 또 이미 6개국에 수출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부품 국산화를 하면 굉장히 의미가 가치가 큰 거죠. 올해 중으로 자주포 엔진의 연구 개발을 시작을 해가지고 향후 5년 동안 총 개발비 750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그 중요한 K9 엔진의 국산화. 네. 그 국산을 담당할 업체가 정해졌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2020년 9월에 네. 그 STX 엔진이 이제 최종 선정이 됐는데요. 이 회사가 정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회사예요. 조선 그쪽 아닙니까? 원래 이제 STX면 조선을 많이 네. 연상하시는데 그 뿌리는 물론 이제 다른 명칭의 이제 회사였죠. 이 창원시를 기반으로 한 이제 순수 방산업체인데 무려 44년 전인 1977년에 독일의 유명한 엔진 회사인 MTU사와 디젤 엔진 창정비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제 그 엔진 사업에 시작한 예. 그런 업체고, 그러니까 70년대 중반이니까 그 당시는 사실 거의 이쪽 분야는 거의 불모지와 다름없었는데 이제 거기에 발을 디뎠다고 볼 수가 있고요. 2018년 기준으로 이제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 방산 디젤 엔진 생산 노계가 2천만 마력을 넘었다고 합니다. 원래 이제 기존에 이제 K9 자주포 디젤 엔진을 이 1999년에 이제 신형 자주포 전력화 계획에 따라서 그 STX 엔진이 그 라이센스 업체인 이제 독일 MTU사 제품을 이제 국산화해서 생산했고요. 그게 이제 총 1,300대 정도 이제 공급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터키, 인도, 노르웨이, 폴란드 이런 이제 유럽, 아시아 국가에도 600여 대를 이제 수출을 했다고 합니다. 예, 뭐 국내 최초 타이틀에 국내 최고라는 평가도 있고, 이미 뭐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은 업력은 이미 검증된 회사군요, STX 엔진이. 그렇죠. STX 엔진은 지난해 4월에 이제 함정과 잠수함에 탑재된 MTU 엔진 그 창정비 지원을 5년 더 연장하는 계약을 해군하고 체결을 했고요. 창정비 계약은 이제 정비에 대한 기술 지원을 담당하는 업체를 선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한화 디펜스가 추진하고 있는 호주군 미래형 궤도 장갑차 획득 사업, 여기에 이제 규모가 5조 원 규모인데 여기에도 참여해서 최종 사업자 선정을 위한 그 현지 시험 평가에 적극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난번에 우리 뭐 95% 이상의 국산화율을 달성한 30mm 차륜형 대공포, 이때 중소협력 그 회사가 뭐 수백 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도 같은데, 방산 혁신 클래스 이게 좋은 게 뭐겠습니까? 이거 다 이렇게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또 우리 본 게임 좀 멀리 있긴 합니다만 저희도 뭐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러면 뭐로 주겠습니까? 저희가 저를 가능성 있는, 그리고 우리가 좀 밀어줘야 되는 회사가 있으면 좋은 의미로 좀 이렇게 소개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없습니까? 회사?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체계종합 업체, 이른바 이제 대기업 중심으로 관심을 많이 갖는데 실제로 방산 선진국일수록 이런 이제 중소업체가 탄탄합니다. 이스라엘이라든지 뭐 다른 나라에는 마찬가지인데, 우리 전 MC님 명을 받아서 제가 소개를 하자면, 간접 홍보면 제가 걸리는 겁니까 이거? 말하신 분은 유 기자님인데 제가 질문했다고 제가 걸리는 건 아니고, 뭐 어때? 뭐 우리 그 방산을 위해서인데 제가 뭐 제안 뭐 하나 바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갑자기 의리가 없는 사람이 되고요. 우리 같이 가시죠, 형님. 우리 같이 가시죠. 당연하죠. 우리 클러스터. 예. 저는 우리 트로이카를 이렇게 이제 클러스터 아니에요. 그 하여튼 사우디는 이 중동 국가에 수출할 때 뭐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더우니까. 에어컨. 네, 그러니까 에어컨을 비롯한 이제 공기 조절 장치인데 결국 이제 냉난방 통해서 이 승무원들을 쾌적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K9 자주포도 세계적으로 아주 뭐 전 세계 시장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명품 자주포로 자리매김을 했는데, 근데 이게 이제 90년대에 개발이 되다 보니까 이 냉난방 시스템이 제대로 안 갖춰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YGT라는 회사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그 장비를 내년 6월 시험 평가를 목표로 해서 지금 개발을 이제 한창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게 중동이 우리한테 굉장히 큰
방산 수출 시장으로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겠어요? 에어컨이겠죠. 예. 그 현역 장교하실 때 예. 지프 많이 타셨죠. 그쵸, 그때 예. 에어컨 있었습니까? 아, 이거 상상도 못하죠. 그렇죠. 95년부터 97년까지 네. 이거 없었습니다. 그 예. 히터 있는데 에어컨은 없어요. 아, 히터는 있었죠. 예. 예. 근데 그때 이제 왜 히터는 쉽게 되는가를 원쌤이 한번 네. 본 게임에서 예.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준 적이 있잖아요. 예. 히터는 엔진의 열을 사용하기 때문에 모든 차량에는 다 히터가 있고요. 아, 예. 에어컨은 이제 에어컨 전기를 돌려서 에어컨을 집안에 있는 별도로 것처럼 이제, 별도로 네. 동작시켜야 되기 때문에 네. 안 닮은 없는 거죠. 예, 저는 여름엔 더운 거 참으면 되고 네. 추우면은 그 참아 갖고는 안 되는 거니까 그때 네. 히터 있는 줄 알았어요. 솔직히 히터가 당연히 엔진 그런 거 몰랐죠 제가. 네. 사실 본 게임 하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솔직히. 예. 창문 열고 달리면 바람 생기니까 시원한 거 아니냐? 근데 아니, 지금 우리 좀 그 어린이래 젊은 작가분들은 좀 웃는데 네. 저 어렸을 때도 네. 에어컨 옵션이었어요. 에어컨 없는 차도 많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우리 아버지 예전에 타시던 에어컨 없었다니까. 제가 에어컨 중요하다는 걸 정말 실감한 적이 있는데 지난번에 미국의 이라크전 때 네. 우리가 자이툰 부대를 파병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이제 아르비르라고 이제 이라크 북부 지역에 이제 파견을 해서 제가 2004년 10월 달에 한번 거기를 종군 기자 하신 겁니까? 준 종군 기자 비슷하게 이제 아, 종군은 아닙니까? 그때 실제 우리 이제 물론 그때 좀 위험한 상황이었죠. 네. 근데 우리 한국군이 직접 교전한 경우는 거의 없었으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다행이에요. 준 종군 기자라고 알겠습니다. 표현을 한 건데, 네. 여가 거기가 우리가 이제 컨테이너 막사를 다 만들어놨는데 그 문하고 창문을 꽉꽉 다 닫아놨는데도 아침에 일어나 보면 그 이불 위에 이렇게 미세한 먼지들이 깔려 있을 정도. 아, 그래요? 네, 그 정도로 이제 소위 사막의 이 모래들이 미세한 그런 이제 그 모래먼지 비슷한 형태로 해가지고 다니는데 원래는 집차에 에어컨이 없었어요 그때도. 네. 근데 이제 부랴부랴 그때 에어컨 없으면 안 될 것 같다 해가지고 부랴부랴 에어컨 달고 왔는데 진짜 안 달고 왔으면 큰일 날 뻔했죠. 아, 그쵸. 사막 네?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얼마나 덥겠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미세한 먼지들이 비프 정도가 많기 때문에 엄청나게 일어나는데 네. 그거를 창문을 열고 달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못 달리죠. 못 다녀요. 그래서 아, 예. 에어컨 없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이제 그 제가 체감한 적이 있는데 하여튼 그 중동 지역 에어컨을 하니까 제가 좀 얘기가 딴 데로 했는데 하여튼 네. 그 옛 추억이 소록소록 떠올라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에어컨 같은 경우에 이 공기 조절 장치의 핵심이 송풍기예요. 송풍기. 근데 에어컨도 우리 집에 있는 에어컨도 사실 다 바람을 이제 뿜어 내보내잖아요. 야, 그쵸. 이걸 또 얼마나 또 멀리 보내나 이런 걸로 뭐 가격도 차이가 나고 이런데 군용 차량은 또 열도 많이 나고 뭐 엔진도 강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는 또 강하게 뿜어내는 큰 용량의 송풍기가 필요하거든요. 지금은 미국의 로트론사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데 이게 10년 전엔 가격이 1,800만 원이었어요. 예. 송풍기만. 지금은 4천만 원 달라고. 와, 그 두 배가 아무리 뭐 10년 지났다고 하더라도 와, 거의 두 배라고 하면 이거 그 원가 계산하거나 이럴 때가 쉽지 않겠는데 뭔가 대책이 해줘야겠는데요? 대책이 없으면 이거 뭐 울무겨자 먹기로 그냥 이걸 다 사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4천만 원 줘야죠. 뭐 방법이 그렇죠. 없는데. YGT에서 K9의 냉방 용량과 사이즈 등을 검토를 해가지고 작년 9월에 처음으로 시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10년 전에 그 도입가에 해당하는 대당 1,500에서 1,800만 원 정도면 가능하다. 1,500부터 시작이라고요? 오히려 낫. 그럼 오히려 낫네요. 네. 언더네요. 언더. 그렇죠. 10년 전 가격보다 언더. 근데 문제는 이제 개발비는 따로 드는 거니까 아, 이게 예.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경우 방산 혁신 클러스터를 통해서 이제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예. 제도가 만들어진 거고 이게 일련의 과정이 완료가 되고 나면 그 개발비의 70%를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게요. 최종 가격뿐만 아니라 이 개발비부터 나중에 운영까지 이게 비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개발비의 상당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다. 클러스터 진작 했어야 되나 이런 거는. 그렇죠. 네. 그 이제 사실 창원이 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계획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70년대에 그 자주국방을 추진하면서 핵심적인 이 자주국방 무기를 만드는 중요한 게 뭐겠어요? 결국은 기계, 네. 그 다음에 이제 중화학 그쪽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이제 핵심 도시로 처음부터 그 계획을 해서 만든 그런 게 이제 창원이고요. 창원 가보시면 도로가 직선형으로 해가지고 딱 철저하게 잘 설계됐다는 거를 이제 느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이 창원에는 이제 정부 지정된 방산업체가 대표적인 거 20여 개가 이제 몰려 있고, 이 방산업체 이게 이제 좀 큰 거 중심이고요. 여기 당연히 이제 협력업체, 중소업체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총 한 200여 개가 있습니다. 부품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그 확 바꿔주는 이런 이제 창정비 경우도 사실은 그 세계 유수의 방산업체들하고 경쟁하는 대기업보다는
이런 원래부터 이제 부품을 만들고 그런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중소업체들이 하는 것들이 좀 유리한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중소업체들이 역할을 해주는 것이 또 여러 가지 가격 경쟁이라든지 이런 수출 면에서도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이제 중요한 게 이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게 중요한데 이 든든한 중소기업이 있어야만이 이제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 체계업체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이쪽 창원에 있는 이 중소업체들은 평상시 소위 창원시의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이제 그런 역할뿐 아니고 국가 안보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정말 그분들이 만든 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시그니처 무기가 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슈퍼 무기의 탄생 그 뒤에는 각각의 수많은 부품을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방금 말씀드린 거는 방산 중소기업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1945년 무기 속 핵심 부품을 만들다가 기상천외한 산물이 우리 앞에 등장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지 본방자세에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코로나19로 슬기로운 집콕 생활을 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요즘 손쉽게 먹을 수 있는 간편식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이렇듯 간편식의 보급이 활발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단시간에 음식을 완성시켜주는 가열 조리 기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전자레인지가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전자레인지가 중소 군수업체의 무기 개발 과정에서 비롯된 산물인 거 아셨나요? 회사에서 레이더 부품을 개발하다가 팝콘을 튀기게 됐다는 미국의 천재 공학자 허시 스펜서의 좌충우돌 부품 개발기 지금부터 본방사수 하시죠. 미국 동북부에 위치한 자그마한 마을 하우랜드에서 태어난 허시 스펜서의 유년 시절은 아주 힘들고 가난했습니다. 그는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야만 했는데요. 생활고 탓에 닥치는 대로 일을 했으니 초등학교는 사치요. 글자 근처에는 가보지도 못한 채 어린 나이부터 방직과 제지 공장을 오가며 일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루 24시간이 모자란 스펜서였지만 배움을 향한 그의 열정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낮에 시간이 없다면 밤을 새서라서 공부를 하는 게 바로 스펜서였죠. 굳건한 의지는 그의 가장 큰 자산이었습니다. 그렇게 작은 지식부터 하나하나 스스로 익히던 어느 날 일하던 제지 공장에서 전기 설치 기술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발견하자 스펜서는 사장을 찾아가 자신을 기술자로 써달라고 설득하는데요. 이렇다 할 학력도 지식도 없었지만 스펜서의 근성 하나만큼은 사장도 익히 알고 있었기에 속는 셈 치고 그를 고용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스펜서는 동료 기술자로부터 기본적인 전기 기술들을 습득해 갖고 사장의 믿음에 보답이라도 하듯 심화 기술까지 익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른 공부를 계속해 나갔습니다. 이번엔 무선 통신 기술에 빠지게 된 것이었죠. 해군에 입대하는 것이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 생각한 스펜서는 곧장 군 입대를 자원했는데요. 남들은 기피하는 군대가 그에겐 학교가 된 셈이었죠. 그 덕에 20살 무렵 스펜서는 해군의 지원 아래 통신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삼각함수와 미적분, 화학과 물리학, 금속공학까지 제대로 된 교육을 두루두루 익힌 끝에 마침내 그는 무선 장비 회사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타고난 머리에 체계적인 교육을 배웠으니 실력은 점점 탄탄해져만 갔고 평소 그를 지켜보던 한 회사는 스펜서에게 러브콜을 보내게 됩니다. 당시 회사명은 아메리칸 어플라이언스 컴퍼니라는 곳이었는데요. 훗날 이 회사는 토마호크 미사일을 개발한 레이시온이 됩니다. 그리하여 스펜서는 레이시온에 첫 발을 들이게 됐고 레이더 튜브 설계 분야에서 활약하며 세계적 전문가로 명성을 얻게 됩니다. 레이더의 핵심 기술인 마이크로파 신호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마그네트론이 사용되었는데 하루에 17개의 마그네트론을 생산하던 레이션사는 스펜서 연구 덕에 하루에 무려 2,600개의 마그네트론을 생산할 수 있는 고성능 기술을 갖추게 됐죠. 그렇게
레이더 연구에 매진하던 중 스펜서가 마이크로파에 대해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된 건 1945년 10월 무렵이었습니다. 평소 스펜서의 최애템은 땅콩 초코바였는데요. 열심히 일하던 중 당 충전을 위해 주머니에 넣으려던 초코바를 먹으려고 손을 뻗는 순간 스펜서는 뭔가 잘못됐음을 직감했죠. 이 끈적끈적한 느낌은 뭐지? 바로 초코바가 녹아내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엔 한여름도 아니었고 실내에서 초코바가 녹아내릴 이유는 전혀 없었죠. 대체 이건 어떤 이유 때문이지? 스펜서는 이를 매우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때 스펜서의 머릿속에 한 가지 가능성이 떠올랐는데요. 그는 곧장 조수를 시켜 옥수수 알 한 봉지를 사오게끔 했고 이 옥수수 알 한 봉지를 나그네 튀런 튜브 옆에 두었죠. 그러자 얼마 뒤 영화 웰컴 투 동막골 뺨치는 화려한 옥수수 쇼의 향연이 펼쳐지는 게 아니겠어요? 이때 스펜서는 확신했습니다. 저밀도 마이크로파 에너지는 레이저가 아닌 음식에도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정확히는 내용물 속 수분에 반응하는 것이었는데요. 마이크로파가 음식 속으로 파고들면 음식 안에 물 분자들이 교란되어 마찰열이 발생하고 그 열로 인해 음식을 가열할 수 있게 되는 원리였습니다. 레이저 연구 끝에 새로운 발견을 해낸 스펜서는 즉시 회사에 이 사실을 알렸고 레이션사는 본격적으로 전자레인지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밀폐된 금속 상자 안에 고밀도 전자기장 발생기를 부착했고 마침내 1947년 인류 최초의 전자레인지인 레이더 레인지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죠. 오늘날 미국 방위 산업의 대표 기업으로 떠오른 레이션이 소시적 전자레인지를 최초로 만든 업체였다니 다소 재미있고 황당한데요. 당시 출시된 레이더 레인지의 무게는 상상을 초월했는데요. 167cm의 높이에 340kg의 무게를 자랑했으니 냉장고랑 비슷한 규격이었고 가격 또한 우와 5,000달러로 현재 가치로 따지자면 한화 약 5,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자레인지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역시 호텔이나 레스토랑 정도로 한정적이었죠. 하지만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작고 저렴한 전자레인지가 등장하면서 1986년에 미국 가정의 4분의 1이 전자레인지를 보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주머니에 있던 초콜릿이 녹지 않았다면 또 만약 스펜서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더라면 오늘날 전자레인지는 등장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데요. 무기에 들어가는 작은 부품을 개발하다가 전자레인지를 탄생시킨 스펜서의 통찰력 그리고 무기 개발이 우리 생활에 끼치는 놀라운 영향이 흥미롭습니다. 독학으로 평생 200여 개가 넘는 특허를 출원했다고 하시는데 부끄럽습니다. 하나도 없어서. 자, 계속해서 우리 수출효자 그리고 우리 경상남도 창원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K전차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얼마 전 필리핀 육군의 경전차 사업에서 우리 K21-105 경전차가 아쉽게 고배를 마쳤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인도군이 중국군과의 분쟁에 대비해 도입을 추진 중인 2조 원 규모의 경전차 사업에서 유력한 후보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엔 좀 잘 됐으면 좋겠네요. 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지난 4월에 이제 RFI 이걸 이제 자료 요청서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이제 발표를 했고요. 총 350대를 이제 도입을 할 예정이고 6월 말, 그러니까 이달 중 마감이 될 예정입니다. 중국과 뭐 인도의 그 갈등, 그래도 뭐 K9 얘기도 나오고 했던 것 같은데, 도대체 그쪽에도 뭐 뭔 일이 참 많은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작년에 좀 뭐 화제라고 표현하긴 뭐한데 인도군하고 중국군 간의 그 무지막지한 싸움이 유혈 사태가 같은 예. 뭐 같은 그 총을 못 쏴서 못을 박은 뭐 강목으로 휘두르고 또 해가지고 그냥 이 유혈 총들이 벌어져서 네. 몇십 명이 죽고 다치고 이런 일이 좀 부각이 됐잖아요. 하여튼 그 인도하고 중국은 이제 그래서 계속 국경 지역에서 지금도 그런 충돌, 또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데 이 지역이 이제 라다크라는 지역이래요. 근데 여기가 좀 고산 지역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뭘 했냐면 그 최신형 전차 중에 하나인 15식 경전차를 이제
배치를 했어요. 마리 경전차이 상당한 이제 화력을 이제 갖고 있는 그러게요. 이제 그런 이제 전차인데 이 라다크 지역은 산악 지역이어서 이 중전차를 작전하는 데는 애로가 많습니다. 근데 인도군은 이제 그 러시아제 T-70이라든지 T-90 같은 전차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건 중전차고요. 그래서 이 라다크 지역에서 작전하는 데는 이제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15식 전차의 경우는 지금 35톤급이어서 일반적인 우리 주력 전차, 중전차보다는 좀 가벼워요. 그래서 이제 경전차로 분류가 되는데 여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런 그 복합 장갑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반응 장갑들을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어 능력도 상당히 뛰어난 이제 그런 거고 당연히 기관 포탄은 막아낼 수가 있고 또 웬만한 대전차 로켓 또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로 추정이 되고요. 이 주포는 105mm 강선포를 장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K1 전차에 장착하고 있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래요? 거기 이제 K1 전차에 M68A1이 장착이 돼 있는데 중국이 참 카피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중국이 카피가 있어요. 중국판 카피가 83식 전차포인데 이걸 저하포 형태로 해서 이렇게 장착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게 이제 인도군이 운영하는 그 전차 중에 조금 구형이 T-70가 있는데 그 정도는 뭐 가볍게 파괴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고 또 대전차 미사일을 쏠 수가 또 있는데 GP2라는 걸 사용할 수 있는데 인도군 중에는 이제 최신형인 T-90 전차도 격파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T-70이나 90은 무게가 한 40에서 50톤에 달하기 때문에 이 라다크 고산 지역에서는 작전하기가 제한이 많다는 게 인도군의 이제 고민인 거죠. 예. 인도군 입장에서는 정말 K-21, 뭐 다시 105 이 경전차가 우리의 경전차가 필요할 것 같은데 요 전차의 스펙은 어떻게 됩니까? K-21 105 경전차는 이제 육군이 운용 중인 K-21 보병 전투 장갑차의 차체에 벨기에 존 코커릴 디펜스가 만든 포탑을 장착한 거거든요. 상당히 이 포스가 느껴지는. 이거 뽀샵한 거 아니죠? 이거 원 모델이 이게 일단 차체가 좀 낮은 것 같고 일단 사진 갖고 평가를 하면 이거 무조건 얘기했는데 이거냐? 와, 잘 나왔다. 아마 이 사진 가지고 결정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랬습니까? 이게 바로 되는 거야, 이거 바로. 48초 분량의 이제 영상을 공개를 했거든요. 그대로네요. 납작하죠. 예, 스틸이나 뭐 동영상이랑 똑같네요. 잘 빠진 게. 산악 도로에서 고속으로 기동하는 장면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105mm 주포로 장거리 표적을 타격하는 장면 같은 게 포함된 영상이거든요. 상당히 좀 빠르게 좀 신속하게 움직이고 지금 발사하는 장면이 나오죠. 예. 그리고 하여튼 그 여기저기한테 광학 장비 같은 게 뭐 렌즈 같은 게 많이 달렸네요. 네. 그동안 이제 국산 K200 장갑차에 이제 90mm 포를 장착한 경전차가 시험 제작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105mm 포를 장착한 본격적인 국산 경전차는 이제 K-21 105가 처음인 거고요. 이거는 105mm 주포의 이제 최대 사거리가 4km. 그래서 스마트 포탄은 물론이고 대전차 미사일도 발사를 할 수가 있고 분당 최대 발사 속도는 8발. 그리고 엔진은 750마력 엔진이고요. 최대 속도 70km니까 상당히 빠른 속도로 달릴 수가 있고요. 12.7mm 원격 조종 기관 총탑을 장착할 수 있고 14.5mm에서 30mm에 달하는 기관 총탄과 기관 포탄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전투 중량은 27톤. 인도는 지금 이제 신형 경전차 모델에 대해서 원격 조종 무장 스테이션, 우리 RCWS라고 했잖아요. 이 RCWS하고 그다음에 대전차 대공 임무를 동시에 수행을 하고 그리고 안티 드론, 전자전 교란, 그리고 주포 발사 대전차 미사일, 그리고 스마트 탄약 운용 능력 이런 걸 다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다양한 전자장비 운용도 그렇고 그걸 위해서는 또 보조 동력 장치 APU란 것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K-21 105가 이 요구를 모두 충족하는 몇 안 되는 경전차입니다. 경쟁하는 친구가 뭐 상대는 이제 중국의 그 탱크와 만나겠습니다만 이게 또 이 경선 아닙니까? 그렇죠. 라이벌 누굽니까? 이제 러시아 전차 중에 경전차 중에 공수 대전차 자주포라고 표현이 되는데 TS-25M 수프루트라는 게 있어요. 이게 하늘에서 이만 수송기에서 투하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가벼워야 되겠죠. 무게가 18톤밖에 안 돼요. 와, 중국 35, 우리 27, 얘가 18. 18톤. 얘인데 근데 얘는 딱 봐도 경전차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연료라든지 탄약을 씻은 상태에서
승무원까지 탄 상태에서 떨어집니다. 이것도 이제 재밌는 건데 서방 세계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거예요. 야, 전차에 승무원들을 태워서 떨어뜨려요? 예. 아주 편하긴 하겠네요. 빠르고 작전 투입에. 근데 살기만 하면. 아니, 항상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경우가 있다는 정말 거예요. 급할 때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안전 문제나 이런 게 자신 있다는 얘기일 수 있는데 실제로 이게 과연 아, 그 그럴까요? 이제 그 당사자들한테는 그 소련군, 아니 러시아군 분들한테 여쭤보면 이게 자신 있습니까? 네, 자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이게 중간에 하여튼 잘못 떨어져서 망가지는 그런 모습이 예. 이제 영상에 잡힌 경우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투어하면은 네. 승무원들이 뭐라 외칠 것 같습니까? 예. 저는 단언합니다. 기특해. 투어! 예. 엄마! 18톤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기에 이 주포는 몇 밀리냐? 125mm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주력 전차가 갖고 있는 러시아 주력 전차 갖고 있는 125 주포를 이제 장착을 했어요. 와, 성능 짱인데요, 그러면? 이 인도군이 중요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게래요. 네. 이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가벼야 된다. 근데 우리가 아까 K-11-105가 27톤이라고 그러는데 인도군이 희망하는 무게는 한 25톤가량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좀 줄여야 돼요. 조금 줄여야 돼요. 그래서 조금. 그래서 이제 하나스페이스 좀 줄여서 이제 네. 만든다고 그러는데 여간간에 일단은 외형과 데이터 상으로 보면 그런데 결정적인 흠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가볍게 하려다 보니까 알루미늄 합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차를 알루미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까운 거리에서도 뭐 기관 포탄, 좀 큰 구경 기관 총탄에 관통되는 그런 이제 한계가 있죠. 이 가볍게 만들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긴 건데 또 하나는 포라는 게 쏘면 반동이 생기는 거고 웬만큼 무게가 있어야 이게 반동을 흡수해서 받쳐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무게가 워낙 가벼우니까 이 포를 쏠 때마다 어떻게 출렁하겠네요. 예, 엄청 이 차체가 불안정해지는 거고 요동을 치니까 바로 사격하기 힘들죠. 흔들린 다음에 다시 안정을 찾기까지. 그렇죠. 덜덜덜 떨린 그렇죠. 상황에서 조준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격의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거. 이 영상 보면 정말 이거 가성비 짱이다 해가지고 그러게요. 엄청 살 것 같았는데 러시아조차도 이걸 수십 대밖에 도입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러시아 자체도 그렇게 많이 그 도입을 안 수요가 했다는 없어요? 거. 예. 그래서 이게 분명히 뭐가 문제가 있는 거다. 치명적인.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또 하나 이제 인도가 이제 무기 도입할 때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뭐냐면 메이크 인 인디아예요. 인도에서 만들어야 된다. 외국에서 수입하더라도 뭐 주요 부품이나 이런 건 수입하더라도 제작 자체는 인도에서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정책인데 K9이 인도의 L&T라는 데하고 컨소시엄으로 구성해서 만들었는데 같은 회사 마찬가지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입찰을 할 예정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도 좀 유리한 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필리핀 육군 경전자 사업에서 아쉽게 우리가 최종적으로 선정이 안 됐는데 그 이유가 뭘지 좀 정확히 분석을 해가지고 좀 보완해서 이번 인도는 꼭 성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년에 이제 우리 대신에 경전차 필리핀 육군의 경전차 사업을 가져간 나라는 이제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요? 예, 이스라엘의 이제 대표적인 방위 산업체 중에 하나인 그 LB 시스템즈라는 데인데 LB 시스템즈가 제안한 이제 사브라 경전차. 요거는 궤도형과 바퀴를 가진 차륜형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고요. 경전차의 포탑은 LB 시스템즈가 만들고 그리고 차체는 이제 지델스사가 만든 아스코드2 궤도형 장갑차하고 판두르2 이제 8x8 차륜형 장갑차를 이제 각각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근데 사실 LB 시스템즈가 원래 전통적으로 전차나 장갑차 같은 이런 지상 기동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래요? 예. 방산 전자. 그러니까 통신하고 지휘 체계, 뭐 감시 장비 이런 걸 만드는 회사거든요. 어떻게 또 이렇게 됐는데 그 내막을 좀 보면 필리핀 육군이 2020년 9월에 경전차 사업 선정되기 직전이죠. 9월에 LB 시스템즈가 만든 그 이링스라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라디오 무전기를 구입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예, 포병하고 기계화 부대의 핵심 통신 장비로 이걸 이제 사용을 한 예정이었는데 그리고 또 이보다 앞서서 2018년에 역시 LB 시스템즈가 만든 이 컴뱃 엔지라는 사격 지휘 및 전장 관리 체계를 또 도입을 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통신 및 지휘 장비를 계속 이제 LB 시스템즈 거를 필리핀이 도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변수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게 최근 전쟁은 네트워크 전쟁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기왕에 가지고 있는 이런 시스템화의 호환이라든가 또 사업의 경험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LB 시스템즈가 선정이 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향후에 국산 무기의 이제 수출을 확대를 하려면
이 해외에서 통할 경쟁력이 있는 그런 통신 및 지휘 체계 장비를 개발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이제 이스라엘이 그 국방 기술 혁신의 또 대표 국가로 유명하죠. 네. 90년대 초반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벤처 붐이 일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은 이제 방산 분야 관련해서 나름 뭐 무인기라든지 이쪽에서 그때는 미국보다 앞서갔으니까요. 선도적으로 그런 앞서가는 기술을 활용을 해서 무인기, 로봇 이런 이제 첨단 과학 기술 분야의 연구 개발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정책을 시행을 했고요. 또 국제협력 프로그램도 이제 운용을 해서 기업의 발전, 첨단화, 대형화를 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무기를 많이 수출하는 국가로 유명해요. 자기들이 만드는 무기의 적게는 70, 많게는 80%를 수출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요. 그 대표적인 조직이 바로 시바트라는 그러한 이제 방산 수출 지원 관련된 이제 조직이 있는데 그 연구 개발을 통해서 생산된 우수한 방산 제품을 식별을 해서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는 이게 뭐 방산업체 자체적으로 움직인 게 아니고 정부, 군, 업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소위 그 오케스트라처럼 이 교향악단처럼 긴밀한 협조를 통한 그 노력을 했다는 것들도 사실 이스라엘 성공의 이제 비결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죠. 이스라엘은 이제 실리콘 와디라고 있어요. 건천 아닙니까? 평상시에 말라 있다가 이제 비가 오면 이제 큰 뭐 하천이 돼가지고 물이 흐르는 걸 와디라고 표현하는데 네. 이제 그 텔아비브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동부 해안 지역에 그 IT 집산지가 이제 실리콘 와디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이제 LB 시스템, 그다음 이스라엘의 이제 국영 방산업체로 이제 최대 규모 항공우주 쪽으로 유명한 그 IAE사 지상 장비를 또 생산하는 게 대표적인 게 IMR 시스템이라는 게 있고요. 네. 얼마 전에도 그 팔레스타인 로켓을 10여 발을 동시에 막아서 이제 화제가 됐던 우리 아이언돔, 아이언돔을 만드는 회사가 라파엘사인데 각종 미사일을 만드는 라파엘사 이런 것들이 이제 실리콘 와디에 입주한 대표적인 이제 기업들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항공우주, 지상 장비, 해상 장비, 통신, 무인체, 홈랜드 시큐리티, 국내 안보 등 이 6대 무기 체계 분야에 150여 개의 이제 중대형 방산업체를 갖고 있고 이것들이 아까 좀 더 말씀드린 실리콘 와디에 이제 집중이 돼 있다고 합니다. 네. 딱 우리가 벤치마킹 해야 될 만한 그런 성공적인 사례를 많이 가지고 있는 방산 클러스터인 것 같네요. 근데 이 방산 혁신 클러스터 역할이 한층 기대가 되는 게 2019년 합참에서 K-21 장갑차 100대 이상의 추가 유사 결정했다. 와, 이거 지금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소요 검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것도 어떤 내용입니까? K-21 장갑차는 이제 보병 전투 장갑차죠. 예. 아까 K-21 105의 이제 바탕이 되는 모델인데, 요거 이제 2007년에 개발이 끝났어요. 근데 이제 2차 양산 사업이 곧 시작될 예정인데, 2차 양산 K-21의 그 레드백의 젊은 피를 수혈하자. 아, 레드백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 우리 중요하게 호주 쪽 다뤘었는데. 얘기 많이 얘기했잖아요, 네. 우리가. 예. 그런 여론이 이제 군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데, K-21 개발 노하우가 사실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레드백을 만들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도 K-21하고 레드백의 차이가 큽니다. 그렇지만 DNA는 같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라 K-21에 당장 갖다 붙일 수 있는 이 레드백의 신기술들이 꽤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 지휘관이 장갑차 내부에서 특수 헬멧으로 밖의 상황을 다 볼 수 있는 그 아, 뭐였죠, 이름이? 아이언 비전. 아이언 비전. 왜냐 카메라를 쫙 붙여놔가지고 네, 이제 그렇죠. 밖에 아이언 비전. 마치 이 없는 것처럼 자체가 투시하듯이 볼 수 있는 그런 기능하고, 그래서 2차 양산뿐만 아니고 지금 이미 배치된 K-21도 이렇게 레드백으로 사실상 탈바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이제 K-21을 야전에서 공장으로 가져온 뒤에 점검하고 성능을 높이는 청정비가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그럼 이제 이 K-21들이 다 레드백 수준으로 차체가 커지진 않겠지만 그렇게 업그레이드 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워낙 이제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르고 이게 좀 시간 지나면 진부화가 되니까 성능 개량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기술 진부화 방지를 위한 기존 걸 성능 개량하는 거, 업그레이드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또 새로운 차원의 이제 기술을 적용하려면 새로 개발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제 신기술을 적용한 미래 무기 개발
이러한 이제 투트랙의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죠. 예, 그럼 업그레이드하는 창정비는 아니고 완전히 뭐 새로운 무기를 만드는 개발이나 아무튼 그 클러스터의 시너지라는 건 엄청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진짜 필요하겠는데요. 그렇죠. 그 K11-105 장갑차 경우 지금 인도 시장 진출도 노리고 있고 그 외에 뭐 아마 다른 나라도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수출 가능성을 이제 타진해 볼 수 있을 텐데 이런 이제 K21-105는 물론이고 K9이나 여러 가지 기존 무기들에 대한 성능 개량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 수출하려면 요즘은 이제 중요한 게 다 맞춤형이 중요해요. 우리가 일반 소비자 제품들도 그렇잖아요. 세밀한 맞춤화가 돼가지 않습니까? 예, 아시안 스펙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렇죠. 일반 우리 그 생활용품도. 그다음에 예. 우리 이제 음식 먹거리 주문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 그런데 무기의 경우도 다 맞춤형으로 해야만이 이제 수출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그런 점에서 한 곳에 여러 체계 업체는 물론이고 중소업체가 몰려 있고 연구기관 뭐 이런 것들 몰려 있는 방산 혁신 클러스터는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뭐 여타 선진국들에 비해서 시작은 조금 늦은 감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얘부터 시작을 하니까 그 시너지는 제대로 한번 발휘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용산 전자상가도 다 모여 있고 이렇게 그렇죠. 예. 신당동 떡볶이도 다 이렇게 모여 있고 그렇죠. 신림동 순대 볶음도 다 모여 있습니다. 모여 있으면 잘 되기 때문에 모이는 거거든요. 네. 아주 쏙쏙 들어오네요. 근데 갑자기 막. 예. 네. 그렇게 생각하면 좀 늦은 감도 있지만 일단은 뭐 지금 특히 이제 창원 경남 지역은 첨단 기술 집약적인 방위 산업의 국산화 사업을 통해서 또 그 지역의 지역 경제는 물론이고 또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다른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그런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네. 자, 오늘 그 방산혁신 클러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본게임2가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2021 대한민국 방산 부품 장비 대전 KCEF에 찾아갑니다. 핵심 부품 국산화 개발의 현주소 저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고 또 많은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저희가 또 라이브도 진행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본게임2는 국방TV 앱을 통해서 언제든지 시청 가능하시니까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욱더 멋진 밀리터리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본게임2의 지났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또 창원을 한번 떠나겠네요. 네. 네. 좋고요. 그러니까요. 그러게요. 네. 이번에도 창원 컨벤션을 하네요. 네, 창원 컨벤션 센터에 합니다. 그럼 이제 관계자분들도 엄청 많이 오시겠는데요? 지금까지 방위사업청, 그다음에 국방기술품질원이 또 예. 창원에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아무래도 국방과학연구소나 많이 오실 것 같고.